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 보장 여러 가지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상해 사고와 또 상해 보험,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시대적 필요로 떠오른 간병인 보험까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위험을 최소의 비용으로 막는 방법, 오늘 보험 닥터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해법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볼지 첫 번째 만나볼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은 원금융 메이크원의 임지연 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퍼스널 컬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보험에도 있거든요. 저는 퍼스널 컬러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보험이든 내 퍼스널 컬러든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험에 퍼스널 컬러를 맞출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연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지연 실장과 함께 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딱 맞는 퍼스널 컬러 보험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임지연 실장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첫 번째 주제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어떤 보험과 관련된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현장에서 일을 하는 40대 가장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해 사고로 다치는 분들 많이 봐왔는데 젊었을 때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지냈지만 40대가 되면서부터 상해로 다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족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상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나 뇌,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상해 보험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상해 보험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장님과 자세하게 좀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명확하게 내가 상해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네, 알고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네. 퍼스널 컬러를 잘 네, 알고 맞아요.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상해 보험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시청자님께서는 딱 정확하게 상해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시는 거는 내 퍼스널 컬러를 알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쵸.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상해 보험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부터 조금 풀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상해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생기는 상해 의료비를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비급여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급여에 생기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장애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해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을 했을 경우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의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챙겨야 되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자면 상해보험이 조금 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네네. 제 남편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제 남편이 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어. 근데 이제 제 남편도 제가 아무래도 보험 전문가이긴 하지만 보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상해보험이 왜 필요한지도 이 사람조차도 몰랐었는데 다치고 나니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무릎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데도 예.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예. 네, 일단은 입원비 들어가죠. 수술비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만 여기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나 어차피 실손의료비 있어서 상해보험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제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희 남편이 수술로 인해서 들어간 돈이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손 의료비로 나오는 거는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당연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으로 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상해보험 자체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보험에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다칠 수 있어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상해보험은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이 상해는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상해보험을 준비를 차근차근 네. 해볼 텐데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담보 뭐부터 저희가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상해 후유장애를 먼저 준비해야 후유장애.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해 후유장애를 사실은 후유장애를 판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다리 한쪽이 절단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랬을 때 경우에 저희가 그냥 물론 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후유장애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또 보험료로 저희가 좀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받아줄 때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후유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상해 후유장애를 준비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상해 후유장애에도 종류가 있어요. 3%부터 이제 50%, 80% 네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상해 3%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해 3%에 5천만 원의 보험을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척추 장애로 인해서 10%에서 40% 진단을 받고 한다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손가락이 이제 절단이 되었을 때는 5% 그래서 250만 원 정도 가량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관절에 이제 십자인대 파열이 됐었을 때는 10%인 정도의 500만 원 그리고 인공관절 치료를 했었을 때는 20%에서 40%니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눈의 장애로 인해서 한쪽 눈이 멀었을 경우에는 2,500만 원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나한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해는 질병이 아니라서 그냥 갑자기 내가 길을 가다가도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후유장애를 먼저 준비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정말로 큰 장애가 남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를 먼저 준비하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상해 후유장애 50%, 80%가 있는데 3%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꿀팁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뭐 후유장애 말고 또 어떤 담보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담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차분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상해 사망이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후유장애도 같이 3%에서 시작하는 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 후유장애도 같이 넣어서 얘네 세 개는 세트인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트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부터는 상해 수술로 들어갑니다. 상해 수술은 여기에서 이제 100만 원 정도를 가량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해든 관계가 없어요. 상해로 인해서 저희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매회 보장이 된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상해 종수술비라고 1종에서 5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놓으시면 상해 수술비랑 그다음에 상해 종수술비에서 같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같이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절 관련 이제 담보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여기에 보면은 골절 진단비 그리고 골절 수술비, 우대골절 수술비 그리고 깁스 치료비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다리가 골절되었을 경우에 여기에서도 이제 골절 수술비를 만약에 받으셨다 하면 상해 수술비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골절 당했을 때도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화상 관련도 있습니다. 네네. 네, 화상도 저희는 아이들도 화상 당하는 일이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네,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화상 담보도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골절 그리고 화상, 상해 수술 그리고 후유장애까지 같이 보장을 고루고루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유장애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담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좋은데 이렇게 뭐 보장을 많이 준비해 놓는 게 맞죠. 가장 뭐 위험을 대비하는 게 좋긴 네. 한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건 아니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보험료가 비싸지지 않을까? 맞아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맞아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제가 상해 그 담보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상해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네.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목적도 정말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 상해 담보는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네네. 일단 여기에 있는 기준점은 46세 여성의 사무직 인 여성분이에요. 네. 20년 납 9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해 사망, 상해 수술비 그리고 골절 화상 다 들어가 있는데 금액을 보시게 되시면은 25,422원입니다. 월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현장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현장에 있으면 당연히 상해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조금 더 없겠죠.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서 금액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많이 비싸지는 않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험에서 중요로 하는 거는 나이랑 그다음에 직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는 그리고 보험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저렴한 데를 조금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은 이분처럼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준비를 잘 해두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가성비가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걱정이신 분들은 내가 그 전에 병원에 갔던 이력이나 다쳤던 뭐 그런 이력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내가 상해보험을 못 드는 거 아닌가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네,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다 찾아봤는데 다 뒤져보고 네네네. 다 봤는데 상해보험을 준비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운전자 보험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요? 네, 그냥 저희가 운전자 보험이라고만 들으면 그냥 운전에 대한 것만 무언가 보장을 해줄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에 플러스로 운전자 상해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자 보험은 그냥 일반 건강보험처럼 이런 내 병력을 그렇게 많이 크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상해보험이 너무 중요하고 조금 관심은 있기는 하다고 하시면은 운전자 상해보험에다가 같이 준비를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운전자 담보 플러스 그리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활용도는 운전자는 단독 특약으로도 준비가 가능하고요. 상해랑도 같이 준비가 하고 상해 담보만 준비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내 목적성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이네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해 보험만 단독으로가 불가능하면 뭐 대부분 운전하시니까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면서 상해까지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꿀팁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해보험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된다. 네.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해보험이 제가 좀 보험료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반 상해만 들어가 있는데 내 보험료는 10만 원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10만 원이 되면 이상한 상황이 오거든요. 이럴 때 의심해 봐야 되는 거는 적립보험료라는 게 들어가 있는가라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적립보험료가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 네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적립보험료는 만기 또는 이제 해약 시에 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그 적립금이거든요. 근데 이 적립금이 저희가 만약에 100원을 넣었다고 치면 100원을 온전하게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비를 떼고 받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100원을 넣을 거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던가 그쵸, 네.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거나라고 할 텐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립보험료가 있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1회 보험료가 5만 원짜리 보험이고요. 보장보험료는 내가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담보들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보장보험료가 2만 9천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적립보험료가 2만 원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맞네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나는 분명히 돌려받는 돈은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냈던 돈 다 돌려받지는 않기 때문에 보장만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다라고 하시면은 적립보험료는 꼭 빼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적립보험료까지 이거는 뭐 내가 전화를 해서든지 이걸 적립보험료 빼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실속 있게 준비하실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실장님과 함께 상해보험의 아주 꿀팁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 또 보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정보 전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 해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금융 메이크원의 손여점 지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시청자분들의 손언니가 되고 싶은 손여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암 주요 치료비인데요. 오늘 이 치료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건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청자분이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셔서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암보험은 진단금 한 번 받으면 끝이라서 오래 치료가 이어질 경우 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암 치료가 길어지면 생활비 부담까지 커질 텐데 어떤 구조로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뭐 요즘 사실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나이를 막론하고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효점 지점장님과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점장님. 뭐 시청자분처럼 뭐 요즘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아니면 내가 미리 좀 대비를 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암 주요 치료비가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네. 뭐 어떤 점이 좋길래 그런 건지요. 네. 자, 암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쵸,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손들하고 싶은 질병의 1위가 암일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암보험을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굳이 얘기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암 주요 네. 치료비,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란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건데요. 이 보험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보면 암보험도 가입이 돼 있으시고 실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료비로 저렴한 보험료로 고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신기술도 나오고 거기에 맞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암주요 치료비가 기존 암보험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는 암보험보다 더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네.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암 주요 치료비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뭐 살짝 말씀해 주신 게 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치료하는 방법이나 이런 기간들도 달라지고 있는 네, 걸로 네, 네.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네, 요 자료를 보시면은 네네. 처음에는 우리가 암 세포를 제거하는 외과적인 수술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생긴 게 수술이 후유증도 많고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가 힘들어서 새로 나온 기술이 방사선 치료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항암 치료인데 항암 치료는 아주 위험한 독성을 내 몸에다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화학요법이 나온 게 항암 치료이고 그 뒤에 나온 게 나의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 요법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더 나아가서 내 몸 자체의 면역력을 높여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면역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법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암 치료가 관련돼서 점점 새로운 기술이나 신기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거기에 맞는 특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자꾸 진화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치료법들을 알아볼까요? 그래야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암 치료법에는 옛날 방식과 최근 방식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그런 치료법은 예를 들어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좌측이나 우측에 폐암이 있는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외과적인 암 절제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방사선까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이고, 위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 3분의 1 정도는 절제하는 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 전체에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항암 치료가 부작용이 있는 거는 대부분들이 알고 계실 네네네. 겁니다. 메스꺼워서 구토가 일어나고, 그리고 피부 색깔이 꺼멓게 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빠지는 증상, 그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증상이 있고 살이 많이 빠지게 되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옛날 치료 방법은 네네.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비급여 치료는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암주요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옛날의 암 치료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치료법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비급여 쪽 이쪽은 또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옛날 방식이 아닌 최신 네네. 기술을 말씀드리면 최신 기술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표적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중입자 치료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면역항암 치료까지도 음. 있습니다. 폐암이 걸렸을 때는 아까 그 옛날 방식으로는 절제술을 한다고 그쵸,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표적항암은 먹는 약으로 하나를 먹고 나면 다른 장기가 아닌 내 폐에 있는 암세포만 집중 공략을 해서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는 치료법이고요. 그리고 면역항암 치료는 내 몸에 맞는 면역 주사를 만들어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주사 한 대면 치료가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입자 치료인데요. 네, 중입자 치료는 암이 발생한 해당 부위에 안전하게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그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치료 방법인데요. MRI 기계처럼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쪼이는데 한 2분 정도만 방사선을 쪼이면 암이 사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이 이 중입자 치료를 보고 대부분 하시는 말이 통돌이 치료라고 해요. 통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신다고. 네네. 암 치료 중에서 가장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요. 해당 부위만 타겟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는 피해를 주지 않아서 고통도 전혀 거의 없을 뿐더러 암 치료율이 가장 높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입자 치료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입원도 필요 없고요. 외과적 수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단 1회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병기가 많기 때문에 최대 1년 이상 치료 기간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쉽게 표적항암이나 중입자 치료, 면역항암 치료처럼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있는데 고통 없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 저 또한 이런 중입자 치료를 받고 싶어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중입자 치료법은 아직까지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그리고 췌장암까지만 일부 적용이 되고 있고 점점 기술은 발달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모든 암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말 그대로 누구나 완치는 가능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서 여러 번 받게 되면 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인 암 주요 치료비가 정말 필요한 거죠.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새롭게 막 개발되고 효과가 있는 치료법들은 물론 좋지만 물론 이게 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비용이 비쌀 네, 수밖에 네, 없다. 맞습니다. 라는 건데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되려나요?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뭐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도 폐암으로 예. 치료를 받고 있지만 표적항암 치료는 이 신기술 중에서도 표적항암 치료는 비용이 한 5, 6천 정도. 네네. 네.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7, 8천 정도. 이게 1회 치료 한 비용입니다. 번에요? 네네네. 와. 그리고 면역항암 치료는 1억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초기 치료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치료가 길어진다거나 정말 빨리 완쾌가 되고 싶어서 이 중입자 치료까지 받고 싶다라고 하면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암 치료 한 번에 한 300에서 500만 원이 드는데요.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말씀드린 비용보다는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걸로 다 보장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다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치료도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암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치료 그 항목을 보시면은 암 완치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하시겠지만 누구나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험이 없어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현재 암 환자 50% 이상이 치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20년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20년을 봤을 때 이런 신기술이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이 정말 부담이 될 텐데요. 암 치료비 준비 정말 필요하겠죠.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비용이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네네. 해당 뭐 몇천만 원, 뭐 1억 뭐 이러면 사실 치료받기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받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 이상의 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암 치료비 관련해서 보험금을 잘 준비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잘 준비하려면은 특약들 같은 것도 잘 세팅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네. 그러면 거기에 나열돼 있는 위험을 다 대비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나열돼 있는 특약을 다 가입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또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나열된 이 특약을 다 준비하면 좋지만 네.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 보험료로 고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암 치료 진단비를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암 주요 치료비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좀 특약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네, 암 주요 치료비는 제가 암 수술을 받든지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 특정 치료에 제약을 두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여기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도 이 암 주요 치료비가 해당이 됩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치료 방법이 환자의 상태나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이 암 주요 치료비가 정말 필요한데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 유방암 진단 받은 분 계세요. 네네. 그분이 2명이 있는데요. 치료 방법이 두 분 다 다르세요. 한 분은 그냥 먹는 항암약 치료만 받으시는데 한 분은 항암 치료를 지금 한 7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는 유방 절제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매일같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이 가입 그 시기에 따라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5천만 원을 소진을 하고 났더니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다행히도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에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으로 지금 톡톡히 보상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실손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암 주요 치료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자, 실제로 이 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 필요한 특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 암 주요 치료비 관련해서 준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저희? 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 90% 이상이 항암 치료 또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만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런데 진단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고가의 보장을 볼 수 있는 암 치료비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는데요. 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보장 기간이나 보험료 그리고 보장되는 범위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네. 이미 암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비싼 암 진단비보다는 가성비 정말 좋은 이 암 주요 치료비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이 암 주요 치료비 보장을 어느 정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실제 사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는 해당되는 거는 수술, 네. 그리고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해당되는 치료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고요.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요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보장 방식은 24년 말에 없어진 실제 치료비에 따라서 보험금이 결정되는 비례형과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이 있어요. 보장 금액은 연 1회로 1,000만 원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장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만기 보장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 몇 군데 회사는 현재 암 주요 치료비가 수술을 예약을 했다라고 하면 가입한 보험금을 미리 50% 선지급하는 방식도 출시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는 게 좋으시겠고요. 재발 전이 장기 치료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만기와 한도도 상향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치료 중심 보장에서 비용 부담이 큰 상급 의료기관 수술, 치료비도 보장이 됩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의 니즈에 맞게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가족력으로 암이 있다면 특히 이 암 주요 치료비는 준비하시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장의 내용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 주요 치료비 들으시고 나도 좀 준비를 해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셨을 텐데 네네.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는 단순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별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여러 번 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암 특정 치료까지 전문화되고 있는데요. 가입 전 무조건 최대 보장 그리고 보험료가 비싼 걸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최저 보험료에도 아주 좋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면책 기간과 만기, 한도를 상급병원 가능 여부 되는지 그리고 비급여 치료가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각자의 건강 상태나 특히 가족력 그리고 직업군 위험도에 따라서 최적화를 노려봐야 하겠습니다. 암은 큰돈이 들어가는 치료비인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암 주요 치료비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 지금 뭘 하셔야 될까요? 집에 가지고 있는 암보험 증권 한번 찾으셔서 전문가를 찾으셔야겠죠. 저를 찾으시면 더 정말 행운일 거고요. 지금 바로 증권부터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 관련해서 명쾌하게 A부터 Z까지 손여점 지점장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자, 세 번째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금융 메이크원의 명동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우산 같은 보장을 책임지는 전문가 명동희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명동일 전문가와 어떤 보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지 시청자분의 사연 역시 받아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사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부모님을 간병하는 지인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지만 실제로 간병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몇만 원 수준일 줄 알았는데 한 달이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 역시 언제 큰 병이나 사고로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까 걱정이 큽니다.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어떤 보장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요. 장기 입원이나 후유증이 남는 질환까지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 간병비와 관련해서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사실 아직 간병인 보험은 안 들었는데 이사님께 궁금한 점은 간병인 보험이 진짜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이제는 이 간병인 보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 간병인 보험의 뭐 필요성을 아직까지 이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암보험이나 뭐 혈관질환보험 이런 이제 중대질환에 관련된 보험들은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고 그쵸. 또 실손보험처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보험들 이런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아직도 이 간병인 보험이 왜 필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간병인 보험이 제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변화하는 사회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우리가 이제 매번 뭐 고령화, 초고령화 뭐 워낙 이제 많이 이슈들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가족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혹시 아나운서님 지금 형제 관계가 어떻게? 저는 누나가 2명 있습니다. 누님 두 네. 분이 계세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저희 이제 그 할머니가 치매를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형제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 할머니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그쵸. 했었던 네.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저 같은 그쵸. 경우도 이제 그 혼자고 저 또한 또 이제 그 아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핵가족화가 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하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 지역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이제 거주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내가 그 경기권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부모님은 시골에 또 거주해 계신 경우가 있고 이런 이제 같은 지역구 안에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라도 간병 상황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 이게 가족 간병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이제 그 가족 구성원의 어떠한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지 않는 이런 뭐 다양한 경우들에 대비를 해서 간병보험은 이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뭐 지금 사회의 뭐 가족 구성의 변화 이런 그쵸. 것들 때문에 간병을 해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네. 또 자녀분들도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상황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시청자분이 사연 보내주신 내용처럼 비용적인 부분이 될 수가 그쵸.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사회의 어떠한 이제 전반적인 이슈 키워드로 뭐 간병 파산이라든가 뭐 간병 지옥 뭐 이런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정말로 이게 입에 담기도 좀 어렵지만은 뭐 존속 살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좀 어두운 사회 이면의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그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문제의 시작이 비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까 뭐 시청자님이 지인분 같은 경우도 뭐 수백만 원의 간병비가 들어가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보험이 또 두 번째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실제로 간병하고 계신 분들이 부담을 느끼시는 그 금액 실제로 비용이 뭐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고 체감 비율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일단은 이 비용이 간병비는 결국에는 인건비예요. 그쵸. 우리가 네.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내 급여 말고 물가가 뭐 다 상승을 한다 뭐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물가 상승률에 가장 이제 민감하고 가장 또 많은 폭으로 올라가는 게 이 인건비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하루 간병비가 한 평균적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사연 보내주셨듯이 만약에 내가 간병인을 한 달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쵸. 한 달의 비용이 400에서 500만 원의 그러네요. 비용이 네.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의 그 월급 급여가 간병비로 그냥 그대로 다 그렇죠. 네. 지급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사실 이제 어떠한 이런 것보다 제가 실제로 뵀었던 분들 사례로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도와드렸던 우리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엔 이제 뭐 이런 간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고 있으시다가 이제 부모님이 뇌 출혈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오신 겁니다. 어머님이.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하시는 일이 그거였어요. 뭐 우리가 이제 신규 아파트들 이제 분양하면은 그 안에 이제 옵션 같은 가구나 뭐 이런 가전제품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설치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달 본인의 근무표를 근무표를 보여주시는데 진짜로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었다는 그 일정표가 매일 일하셨군요. 매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얘기하셨던 게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간병비도 부담하고 내 생활도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고 또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의 어머님이 어느 날에 이제 그 담당 간호사분을 붙잡고 자기 그 곡기를 끊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고생하는 걸 아니까 이제 어머님 마음에서 이제 또 그게 너무 불편하시니까는 이제 그 간호사한테 본인은 이제 곡기를 끊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굉장히 이제 그때 숙연해지는 그런 이제 그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간병보험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말씀을 해주신 걸 들으니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해요. 간병보험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종류별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자, 간병보험은 심플하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의 이제 그 형태는 구조적인 형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간병인을 직접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형태의 간병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자 일단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의 간병보험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내가 간병인을 구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업체부터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의 보험 같은 경우는 굳이 그 과정을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서 간병인을 요청을 하면은 보험사에서 계약한 간병 업체에서 간병인을 바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내가 뭔가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병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왜? 최초에 그 계약을 한 게 그냥 간병인을 바로 보내주는 형태의 보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뭐 시간이 흘러서 인건비, 간병 비용이 지금은 15만 원이지만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추가 어떤 그 보험료 납입 없이 처음 형태 그대로 보장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형태의 간병보험은 큰 장점은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뭘까요? 마냥 또 우리가 좋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그 간병인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간병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다시 요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만약에 내가 업체나 간병인을 알아봤으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간병인을 그 구색을 맞출 수가 있는데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 같은 경우는 다시 재요청을 해야 돼서 그 텀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그 비용적인 부분이에요.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또 구조 자체가 갱신형으로만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의 간병보험이 첫 번째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간병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간병인을 사용한 일당을 내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보험을 가입하면은 가입 금액을 내가 보장을 받듯이 정액으로 최초에 내가 가입했을 때 가입 금액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은 아까 그 처음에 간병보험과 그 반대로
내가 원하는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보험이 좀 아쉬운 점은 그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15만 원, 20만 원의 보장 금액으로 간병보험을 준비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인건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추가되는 금액은 이제 또 내가 자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의 큰 보장 형태는 이렇게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과 간병인을 사용한 일당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그 간병보험이 어떤 보험인가를 고민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뭐 요거 뭐 장단점은 뭐 다 각각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잘 비교를 해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근데 뭐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종합병원 같은 데는 간호사나 간병인 서비스를 병원에서 직접 해주는 그런 맞습니다.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요즘에 이제 광고를 많이 하죠. 네네네. 이제 뭐 그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이제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가 직접 간병을 해주는 그러니까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점은 이제 전문 간호 인력이 간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붙어서 케어를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참여 병원 업체를 늘려가는 추세의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간병보험을 통해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 간병보험 아래에 특약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간병보험에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특약을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장 금액이 뭐 그 시기나 보험사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하루에 한 7만 원 정도까지 보장이 가능해요. 자, 근데 요것도 이제 제 사례인데 제가 상담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김장하시다가 이제 장판이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지는 손을 이렇게 뒤지셔서 골절상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술하시고 입원하신 병원이 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비용들을 이제 치료비랑 이런 이제 진료비 내역서를 이제 그 보험금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더니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소요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7만 원에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그 통합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 금액이 남는 그런 형태의 보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뭐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험이든 아니면 간병인을 일당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든 두 가지 형태를 선택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특약까지 같이 넣어서 준비를 하시면은 내가 그 간병인을 사용을 했을 때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 때도 보장이 가능한 빠짐없는 구성으로 간병보험이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병인 지원 아니면 뭐 간병인 사용 일당 방식 이 두 가지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특약까지 딱 넣으면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명동훈 이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사님 오늘 또 간병인 관련해서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